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멋진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어느 지역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민주는 늘 푸른 공원 주차장에 검은색 벤츠를 세우고 차에서 내리기 전 마지막으로 명품 넥타이를 고쳐맸다. 오후에 햇살이 놀이터의 긴 그림자를 드리웠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그가 듣는 법을 잊어버린 교향곡처럼 울려 퍼졌다. 그의 7살 난 딸 서아는 뒷좌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금빛 머리카락은 고운 비단처럼 빛을 머금었고 파란 눈은 오직 자신만이 볼 수 있는 무언가에 고정되어 있었다. 가자, 우리 딸. 민준이 부드럽게 말하며 차 문을 열었다. 서아는 그의 손에 작은 손을 얹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늘 그랬다. 3년 2개월 16일 동안 민준은 하루하루를 세고 있었다. 서아는 침묵 속에 머물렀다. 의사들은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 자동차 사고로 엄마를 잃은 충격이 아이의 목소리를 내면 깊은 곳 어딘가에 가둬버렸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어떤 심리 치료나 전문가 혹은 기도도 그 열쇠를 찾아내지 못했다. 김민주는 문제를 해결하며 먹고 사는 사람이었다. 대기업인 MJ건설의 대표로서 그는 임원들로 가득 찬 회의실을 지휘하고 수백억 원짜리 계약을 협상했으며 망해가는 사업을 성공 신화로 바꿔놓았다. 하지만 그는 가장 중요한 단 한 가지, 딸의 침묵을 해결하지 못했다. 그들은 놀이터를 향해 걸어갔다. 서아의 작은 손가락은 구명줄처럼 그의 손을 꽉 쥐었다. 다른 아이들이 소리치며 그들 곁을 스쳐 지나갔고 서아는 간절한 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볼 뿐 결코 끼어들지 않았다. 민주는 벤치에 앉아 허공에 다리를 흔드는 딸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조여왔다. 서아의 입은 너무나 소중한 보물을 지키는 금고처럼 굳게 닫혀 있었다. 서아야, 오늘 그네 한번 타볼까? 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곳에 올 때마다 품었던 한결같은 희망이 실려 있었다. 서아는 불가능할 정도로 파란 아내 윤서의 눈을 닮은 그 눈으로 아빠를 보더니 거의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고개를 저었다. 바로 그때 민주는 그 아이를 보았다. 서아 또래쯤 되어 보이는 사방으로 뻗친 덥수룩한 금발머리에 낡은 옷을 입은 남자아이였다. 운동화에는 구멍이 나 있었고 티셔츠는 몸보다 2배는 커 보였다. 아마 물려받은 옷일 것이다. 하지만 그 아이의 미소는 도시 전체를 밝힐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아이는 모래 놀이터에서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다. 맨손으로 모래를 빚는 동안 집중하느라 혀를 살짝 내밀고 있었다. 다른 아이들이 주위에서 놀고 있었지만 아이는 자신만의 세계에 만족하는 듯 탑과 해자가 있는 정교한 성을 만들고 있었다. 갑자기 서아가 벤치에서 일어섰다. 그 움직임이 너무나 빨라 민주는 깜짝 놀랐다. 서아는 지난 3년간 본 적 없는 단호한 발걸음으로 모래 놀이터를 향해 걸어갔다. 민주는 심장이 갈비뼈를 치는 것을 느끼며 조금 떨어져서 뒤따랐다. 남자아이는 서아가 다가오자 고개를 들었고 그의 얼굴은 크리스마스 아침처럼 환하게 밝아졌다. 안녕, 이 성 만드는 거 도와줄래? 공주님을 위해 만들고 있는데 공주님들이 진짜 뭘 좋아하는지 아는 사람이 필요할 것 같아. 서아는 모래 놀이터 바로 앞에서 멈춰 서서 아이가 만든 성을 커다란 눈으로 집중해서 바라보았다. 그리고 비싼 원피스가 더러워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모래 위에 무릎을 꿇더니 탑 중 하나를 만지기 위해 손을 뻗었다. 조심해. 남자아이가 퉁명스럽지 않게 재빨리 말했다. 아직 좀 불안정하거든. 내 이름은 박지훈이야. 넌 이름이 뭐야? 민주는 숨을 참았다. 언제나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던 순간이었다. 다른 아이들이 서아에게 말을 걸고 대답을 기대하지만 서아는 그러지 못했다. 아이들의 얼굴에 떠오르는 실망감은 보통 서아를 다시 아빠에게로 달려오게 만들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다. 서아는 입을 열었고 3년 2개월 16일 만에 모든 것을 바꿔놓은 단 한 단어를 속삭였다. 서아. 민주는 다리에 힘이 풀릴 뻔했다. 서아가 말을 했다. 그의 소중하고 조용하던 딸. 서아가 생전 처음 보는 아이에게 자신의 이름을 말했다. 그 단어는 응답받은 기도처럼 공중에 떠 있었고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얼굴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느꼈다. 지훈이의 얼굴은 서아가 침묵에 잠기기 전 좋아했던 불꽃놀이처럼 환하게 빛났다. 서아, 정말 예쁜 이름이다. 아이는 순수한 기쁨에 겨워 모래 묻은 손으로 박수를 치며 외쳤다. 내가 도서관에서 제일 좋아하는 책에 나오는 서아 공주님 이름이랑 똑같아. 그 공주님은 동물들이랑 말할 수 있고 꽃들에게 미소만 지어주면
꽃이 피어나게 할 수 있어. 이 도개교 만드는 것 좀 도와줄래? 어떻게 해야 제대로 열고 닫히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 민주는 놀라움 속에서 서아가 열심히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아내 윤서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었다. 서아는 모래 놀이터에서 지훈이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흠 하나 없이 하얗던 원피스는 이제 황금빛 모래로 장식되어 있었고 몇 년간 놀이를 잊었던 섬세한 손가락으로 성의 입구를 조심스럽게 빗기 시작했다. 우리 엄마가 성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읽어주셨어. 서아가 속삭였다. 목소리는 겨우 들릴 듯 작았지만 민준의 간절한 귀에는 수정처럼 맑게 들렸다. 모든 단어가 기적이었고 다시는 받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던 선물이었다. 엄마는 모든 성에는 공주님이 슬플 때 갈 수 있는 비밀의 정원이 필요하다고 했어. 행복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아름답고 조용한 곳 말이야. 지훈이의 눈이 흥분으로 커지며 신나게 모래를 파기 시작했다. 비밀의 정원, 그거 진짜 최고의 생각이다. 여기 중앙탑 뒤에 만들면 되겠다. 색깔 모래로 작은 꽃들도 만들고. 아이는 모래 파는 것을 멈추고 어떤 판단도 담지 않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서아를 바라보았다. 너희 엄마는 정말 똑똑하고 멋진 분 같아. 이따가 엄마가 데리러 오셔? 아니면 아빠랑 집에 가? 민주는 목이 메어왔다. 언제나 가장 힘든 부분이었다. 다른 아이들이 엄마에 대해 물으면 서아의 얼굴은 덧창이 닫히듯 굳어버렸다. 그는 그런 모습을 수십 번 보았고 질문이 너무 버거워지면 다시 침묵 속으로 움츠러드는 딸을 지켜봐야 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오늘 서아의 손은 모래 위에서 멈췄지만 도망치지도 마음을 닫지도 않았다. 대신 그 불가능할 정도로 파란 윤서의 눈을 닮은 눈으로 지훈이를 똑바로 바라보며 민준의 마음을 부수고 동시에 치유하는 단호함으로 말했다. 엄마는 지금 하늘나라에 계셔. 서아는 담담하게 말했다. 목소리에는 7살 아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품위가 서려 있었다. 매일 밤 별 위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셔. 아빠가 엄마 별이 어떤 건지 알려줬어. 우리 집 바로 위에 있는 가장 밝은 별이야. 지훈이는 모래 파는 것을 완전히 멈추고 그 어린 나이를 뛰어넘는 이해심으로 서아를 바라보았다. 아이가 서아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동안 주변 놀이터의 소음은 사라지는 듯했다. 우리 아빠도 하늘나라에 계셔. 지훈이가 서아의 경건한 어조에 맞추어 목소리를 낮추며 부드럽게 말했다. 내가 5살 때 가셨는데 아빠에 대한 건 전부 기억나. 세상에서 제일 큰 손을 가졌었고 가장 멋진 모래성을 만들어주셨어. 엄마는 아빠가 하늘에서 가장 큰 별, 반짝이는 것처럼 보이는 저 별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데 내가 무서워하거나 외로울 때 가끔 좋은 꿈을 보내주신다고 했어. 민주는 심장이 부풀어 올랐다가 부서지는 것을 동시에 느꼈다. 너무나 어린 나이에 상실을 겪은 이 두 아이가 모래 놀이터에서 만나 오직 아이들만이 가질 수 있는 순수한 정직함으로 가장 깊은 슬픔을 나누고 있었다. 어쩌면 거기 위에서 두 분이 친구일지도 몰라. 서아가 제안했고 3년여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미소가 입가에 번졌다. 의사나 치료사들을 위해 연습했던 예의 바른 미소가 아니라 희망이 담긴 진짜 미소였다. 분명 그럴 거야. 지훈이도 같은 미소로 답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친구가 된 걸 보면서 정말 기뻐하고 계실 거야. 어쩌면 오늘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을지도 몰라. 늦은 오후의 햇살이 놀이터를 황금빛으로 물들이며 모든 것을 마법처럼 보이게 할 무렵 민주는 무언가 심오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의 딸은 단지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치유되고 있었다. 굳게 닫혔던 영혼의 일부가 꽃처럼 피어나 햇살을 향해 손을 뻗고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신발에 구멍이 났지만 하늘보다 더 큰 마음을 가진 한 소년 덕분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조심스럽게 성을 쌓고 그만큼 조심스럽게 우정을 쌓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민주는 이 순간이 너무나 완벽하고 연약하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이 오후가 끝나면 어떻게 될까? 내일은, 다음 주는?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과연 지속될 수 있을까? 아빠, 지훈이 우리 집에 와도 돼요? 벤치로 돌아가는 길에 서아가 물었다. 작은 손은 여전히 민준의 손을 잡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가 익숙했던 절박함 대신 활기찬 에너지가 느껴졌다. 목소리에는 그가 잊고 있던 가벼움이 실려 있었다. 민주는 모래 놀이터를 돌아보았다. 지훈이는 내일 올 아이들을 위해 모래를 정리하며 조심스럽게 성을 허물고 있었다. 그 배려심은 아이의 인격을 말해주었다. 아이는 고개를 들어 서에게 열정적으로 손을 흔들었고 이가 빠진 미소는 순수하고 전염성이 강했다. 가장 어두운 방도 밝힐 수 있는 그런 미소였다.
글쎄 어디 보자. 민준이 말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이미 질문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아이는 누구일까? 부모님은 어디에 계실까? 왜 공원에 혼자 있는 걸까?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만약 이 우정이 계속될 수 없다면 서아의 새로 찾은 목소리는 어떻게 될까? 지훈아! 민준이 아이에게 다가가며 외쳤다. 그의 CEO 본능이 발동했다. 누가 데리러 오니? 꽤 늦었는데? 아이는 지칠 줄 모르는 에너지로 다가왔다. 낡은 옷에는 여전히 모래가 묻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사방으로 뻗쳐 있었다. 아, 저는 걸어서 가요. 멀지 않아요. 가람동 낡은 공장 지나서 넌사인 깜빡이는 세탁소 모퉁이 돌면 바로예요. 엄마는 정호식당에서 일하세요. 그래서 방과 후에 거의 매일 여기 와요. 가끔 도서관에 먼저 가기도 하지만 공원이 제일 좋아요. 상상력을 발휘해서 무언가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민준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가람동은 도시에서 가장 위험한 동네 중 하나로 경찰조차 둘씩 짝을 지어 순찰하는 곳이었다. 7살짜리 아이가 매일 오후 그 거리를 혼자 걸어 다닌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부모들을 걱정으로 밤새우게 만드는 그런 일이었다. 혼자 다닌 지 얼마나 됐니? 민준은 그 지역에서 아이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위험을 계산하며 태어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다. 지훈이는 자신이 매일 마주하는 위험을 완전히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린아이 특유의 무심함으로 어깨를 으쓱했다. 3월에 학교 시작하고부터요. 엄마가 이제 7살 반이니까 책임감 있을 만큼 컸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옆집 할머니가 창문에서 지켜봐 주시고 골목 가게 아저씨는 항상 손 흔들어 주시고 가끔 할머니들 짐 들어드리면 공짜 사탕도 주세요. 서아가 민준의 소매를 간절히 잡아당겼다. 아이의 눈은 아이디어로 반짝였다. 아빠, 우리 지훈이 집에 데려다 주면 안 돼요? 어두워지는데 어두울 때 혼자 걸으면 안 되잖아요. 민준은 오랫동안 텅 비어있던 딸의 간절한 눈을 바라보며 몇 년 만에 첫 번째 진짜 부탁을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서에게 느꼈던 보호 본능이 딸의 목소리를 되찾아준 이 놀라운 소년에게 자연스럽게 확장되었다. 물론이지, 지훈아. 우리가 데려다 줄게. 기꺼이 태워줄 수 있어. 차를 타고 가는 동안 민준은 아이들의 회복력에 대해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바뀌는 경험을 했다. 지훈이는 학교 이야기, 동화 시간을 도와주게 해주는 담임 선생님 이야기, 동네 사람들이 모두 탐내는 엄마의 김치전 이야기, 그리고 별들 사이에 있는 아빠를 만나러 우주 비행사가 되겠다는 큰 꿈에 대해 쉴 새 없이 이야기했다. 서아는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며 가끔씩 자신의 생각을 부드럽게 덧붙였다. 그 하나하나가 민준의 귀에는 기적처럼 들렸다. 정말 우주에 가고 싶어? 서아가 물었다. 무서울 것 같은데. 무서운 게 아니야. 지훈이가 부드럽게 정정했다. 굉장한 거지. 생각해봐, 서아야. 거기서는 온 세상을 볼 수 있고 여기서 크게 보이던 문제들도 다 작게 보일 거야. 그리고 하늘의 경치는 우주에서 보는 게 훨씬 더 멋질걸. 그들이 가람동의 작고 낡은 아파트 건물 앞에 멈춰 섰을 때 민준의 마음은 가라앉았다. 벽은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현관 계단은 작은 무게에도 무너질 것 같았으며 몇몇 창문은 유리 대신 판지로 막혀 있었다. 이것은 가혹하고 무자비한 형태의 가난이었다. 태워주셔서 감사해요, 아저씨. 지훈이는 말을 멈췄다. 함께 오후를 보냈지만 민준의 성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김민준이야. 민준이 아이의 얼굴을 유심히 살피며 대답했다. 지훈이의 눈이 알아봤다는 듯, 그리고 순수한 흥분으로 커졌다. MJ건설의 그 김민준 아저씨요? 시내에 구름이 비치는 반짝이는 창문이 많은 그 큰 건물이요. 엄마가 가끔 주말에 사람이 더 필요할 때 거기서 사무실 청소를 하세요. 민준은 아이가 자신의 회사를 알 뿐만 아니라 그런 열정으로 이야기하는 것에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항상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정말 중요한 사람들일 거라고 하셨어요. 모든 게 너무 깨끗하고 멋지니까요. 지훈이는 순수한 자부심으로 빛나며 말을 이었다. 정말 멋져요. 아저씨는 양복 입은 슈퍼히어로 같으시겠네요. 지훈이가 마지막 순간까지 열정적으로 손을 흔들며 건물 안으로 사라지는 동안 민준은 매우 불안한 사실을 깨달았다. 서아는 목소리를 되찾았다. 하지만 어떤 대가를 치르고? 지훈이는 민준이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세계, 즉 그에게는 다른 행성처럼 낯선 고군분투와 불확실성의 세계에 살고 있었다. 이렇게 다른 두 세계가 충돌하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더 중요하게 이 두 세계가 공존할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서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서아가 몇 년 전 윤서가 만들어준 독서 공간인 침실 창가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아이는 가장 좋아하는 파란색 원피스를 입고 침대 옆 탁상시계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햇빛이 커튼을 통해 들어와 금빛 머리카락을 후광처럼 비추었다. 아직 7시 30분밖에 안 됐어, 우리 딸. 3시까지는 공원에 안 가도 돼. 민주는 서아가 침묵에 잠기기 전 가장 좋아했던 창가 자리에 나란히 앉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오늘 좀 더 일찍 가면 안 돼요? 서아가 어제보다 더 뚜렷하고 힘 있는 목소리로 물었다. 단어 하나하나가 전보다 더 자신감에 차 있었다. 지훈이가 오늘 공원 가기 전에 도서관에 갈 수도 있대요. 어린아이들한테 동화책을 읽어줄 거래요. 지훈이가 어떤 책을 좋아하는지 보고 싶어요. 어쩌면 제가 도와줄 수도 있고요. 민준의 마음은 기쁨과 걱정으로 동시에 가득 찼다. 서아는 완전한 문장으로 말하고 있었고 조용하고 통제된 일상 외의 활동에 열정을 보이고 있었다. 모두 희망을 주는 긍정적인 신호였다. 하지만 아이의 모든 감정적 회복이 만난 지 24시간도 안 된 어린 소년에게 달려있는 것 같았고 그 의존성이 그를 두렵게 했다. 모두 서아야, 우리 지훈이에 대해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민주는 위험한 강을 건너는 징검다리를 놓듯 조심스럽게 말을 골랐다. 정말 멋진 아이고, 너희가 친구가 돼서 아빠도 정말 기쁘지만 그래도 제 가장 친한 친구예요. 서아는 민준을 완전히 놀라게 한 단호함으로 말을 끊었다. 지훈이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과 가끔 마음속에 구멍이 나서 아픈 걸 이해해요. 그리고 저를 다시 말하고 싶게 만들어요. 아빠, 지훈이랑 같이 있으면 더 이상 단어들이 갇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딸의 선언에 담긴 단순함과 정직함은 민준에게 물리적인 충격처럼 다가왔다. 지훈이가 딸을 다시 말하고 싶게 만들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최고의 치료사들과의 3년, 수많은 아동 심리학자와의 상담, 전 세계에서 초빙한 전문가들, 그 어떤 것도 가람동에서 온 한 소년과의 오후가 이뤄낸 것을 해내지 못했다. 그날 오후 그들은 공공도서관에서 지훈이를 만났다. 아이는 정확히 말한 곳에 있었고 그들을 맞이한 광경은 민준의 숨을 멎게 했다. 지훈이는 어린이 코너에 앉아 있었고 다양한 어린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아이들은 생동감 넘치는 목소리와 표현력 있는 몸짓으로 이야기에 생명을 불어넣는 지훈이를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용은 자신이 전혀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저 외롭고 오해받았을 뿐이었죠. 지훈이는 신나고 몰입감 있는 목소리로 온몸을 움직여 이야기를 연기하며 말했다. 아무도 왜 불을 뿜는지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저 소리치며 도망갔죠. 그래서 마침내 공주님이 앉아서 용의 기분에 대해 물어봤을 때 용은 불 대신 기쁨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서아는 망설임 없이 다가가 다른 아이들과 함께 알록달록한 카펫 위에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 지훈이의 이야기에 완전히 몰입했다. 민주는 근처 책장 뒤에서 감동과 경외감에 휩싸여 지켜보았다. 사고 이후 다른 아이들과 거의 교류하지 않았던 딸이 이제는 마치 한 번도 침묵한 적 없었던 것처럼 무리의 일원이 되어 함께 웃고 박수를 치고 있었다. 동화 시간이 끝나고 아이들이 각자 책을 찾아 흩어졌을 때 지훈이는 서아를 보고 크리스마스 아침처럼 얼굴이 환해졌다. 서아야, 왔구나. 용 이야기 들었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 중 하나야. 무서워 보이는 사람들도 사실은 속으로 슬퍼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거든. 난 모두가 행복해지고 이해받는 결말의 이야기가 좋아. 나도 그래. 서아는 점점 커지는 자신감으로 대답했다. 지훈아, 매일 여기서 책 읽어줘. 넌 등장인물들을 진짜 살아있는 것처럼 만드는 재주가 있어. 유리 선생님이 수요일하고 금요일에 동화 시간 도와주게 해줘. 지훈이가 명백한 자부심을 가지고 설명했다. 선생님은 내가 등장인물의 생명을 불어넣고 아이들이 책과 교감하도록 돕는 특별한 재능이 있대. 언젠가 나만의 책을 쓰고 싶어. 슬픈 아이들이 기분이 나아지고 덜 외롭게 느끼도록 돕는 이야기 말이야. 민주는 가슴속에서 무언가 근본적인 것이 바뀌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한 만남이나 일시적인 반짝임이 아니었다. 지훈이는 진정으로 특별했다. 타고난 공감 능력, 아이들을 다루는 직관적인 방식, 명백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보여주는 회복력, 이런 자질은 돈으로 샀거나 가르치거나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이 함께 도서관을 나설 때 서아는 완전한 신뢰감으로 남은 손을 지훈이의 손에 얹었다. 세 사람이 만든 연결고리는
민준이 윤서가 세상을 떠난 이후 경험했던 그 어떤 것보다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3년여 만에 처음으로 그는 다시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때 지훈이가 민준의 커져가던 평화로운 감정을 산산조각내고 모든 것을 바꿔놓을 말을 꺼냈다. 아, 맞다. 어제 태워주셔서 엄마가 감사하다고 전해달랬어요. 김 대표님, 제가 15분 늦게 집에 와서 걱정하셨대요. 그런데 서아랑 우리 성 이야기, 그리고 우리 둘 다 하늘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워하는 얘기를 다 해드렸더니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어요. 지훈이는 멈춰섰다. 표정은 갑자기 나이를 뛰어넘어 진지해졌다. 엄마가 제가 아빠를 그리워하는 얘기만 하다가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새 친구 사귄 얘기를 한 거래요. 엄마가 요즘 저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거든요. 특히 퇴거 통지서가 온 뒤로는요. 숨기려고 하시지만 무서워하시는 거 알아요. 민준의 피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퇴거 통지서. 이 완벽하고 치유적인 우정이 퇴거라는 잔인하고 최종적인 일로 산산조각날 위기에 처해 있었다. 민준은 그날 오후 내내 아무 것에도 집중할 수 없었다. 서아가 자기 방에서 조용히 노는 동안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인형들에게 말을 걸고 정교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며 집안의 음악처럼 퍼져나가는 동안 그의 머릿속은 지훈이가 무심코 던진 퇴거 통지서라는 말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그것이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다. 그는 맨손으로 MJ건설을 일구었고 어려운 결정을 내렸으며 사업은 사업이고 감정은 성공한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사치라는 것을 이해했다. 자신의 삶에 스치는 모든 사람의 재정, 문제에 개인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재앙으로 가는 지름길이었다. 하지만 눈을 감을 때마다 지훈이의 이 빠진 미소와 윤서가 세상을 떠난 후 처음으로 집안에 울려 퍼지는 서아의 웃음소리가 떠올랐다. 어떻게 딸의 기적적인 회복을 사업 원칙과 저울질할 수 있단 말인가. 자정이 되자 민주는 떡갈나무 패널로 된 서재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가람동 231번지 3뷰에 대해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검색했다. 공공기록에서 발견한 사실은 삶의 불공평함에 대한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속을 뒤집어 놓았다. 이수진, 28세, 세계의 파트타임 일을 하고 있었다. 이른 아침 최저임금으로 사무실을 청소하고 저녁 시간에는 정호식당에서 서빙을 했으며 가끔 시간이 될 때 이웃 아이들을 돌봤다. 남편은 18개월 전 건설 현장 사고로 사망했고 3주간의 사투 끝에 막대한 병원비를 남겼으며 그 충격을 완화해줄 보험은 없었다. 퇴거 통지서는 3개월치 월세 연체 때문이었고 총액은 300만 원이었다. 민주는 화면의 숫자를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쳐다보았다. 그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한 번의 저녁 식사에 그보다 더 많은 돈을 썼다. 월간 자동차 디테일링 서비스 비용보다도 적은 돈이었다. 수진의 가족에게는 그것이 집을 갔느냐 길거리에 나왔느냐의 차이였다. 민주는 비서에게 전화해 조용하고 효율적으로 수표를 발행해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하기 위해 3번이나 전화기를 들었지만 매번 망설였다. 이것이 어떤 메시지를 줄까? 다음 달에 또 월세를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그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가? 아니면 결국 상황을 더 악화시킬 의존성을 만드는 것인가? 다음 날 오후 공원에서 지훈이는 달라 보였다. 평소보다 조용하고 덜 신나 보였으며 그 무한한 에너지는 어린 어깨에는 너무 무거운 걱정에 짓눌려 있었다. 서아가 또 다른 성을 만들자고 했을 때 아이는 동의했지만 마음은 딴 데 가 있었다. 움직임은 기계적이고 산만했다. 지훈아, 괜찮아? 서아는 자신의 초능력인 듯한 직관적인 걱정으로 물었다. 오늘 슬퍼 보여. 무슨 일 있어? 지훈이의 손이 모래 위에서 멈췄고 순간 민주는 어른의 걱정거리가 아이의 얼굴에 내려앉는 것을 보았다. 엄마가 어젯밤에 내가 잠든 줄 알고 또 우셨어. 아파트 관리실 아저씨가 와서 엄마한테 아주 못되게 굴었어. 돈 안 내는 사람들에 대해 나쁜 말을 하고 2주 안에 돈 못 내면 나가야 한다는 새 종이를 줬어. 지훈이는 너무 많은 것을 본 눈으로 서아를 바라보았다. 나 이사 가기 싫어, 서아야. 이제 막 제일 친한 친구를 만났는데 너까지 잃고 싶지 않아. 서아의 얼굴은 엄마가 집에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말을 들었던 그날 이후로 본 적 없는 표정으로 무너져 내렸다. 마, 이사 가면 안 돼. 하늘나라에 있는 엄마 아빠에 대해 이해하는 사람은 너뿐이야. 나를 다시 말하고 싶게 만드는 사람도 너뿐이야. 민주는 딸의 얼굴이 3년 동안 보지 못했던 감정들,
즉 분노, 두려움, 절망, 그리고 윤서를 너무나 닮아 숨이 멎을 듯한 맹렬한 보호 본능을 겪는 것을 지켜보았다. 딸은 다시 깊고 완전하게 느끼고 있었고 그것은 아름답고도 두려운 일이었다. 어쩌면 너희 아빠가 도와주실 수 있을지도 몰라. 지훈이가 갑자기 말했다. 희망에 찬 눈으로 민준을 바라보는 그 눈에는 한 가족의 미래가 걸려 있었다. 중요한 분이시잖아, 그렇지? 중요한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해결할 수 있어. 아이의 기대에 찬 시선이 납덩이처럼 민준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는 중요한 사람이었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래야만 할까? 만약 그렇게 한다면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어떤 결과가 따를까?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 민준은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었다. 그의 마음은 경계와 복잡함, 그리고 사업과 개인적인 감정을 섞는 위험한 영역에 대한 경고를 외치고 있었지만 말이다. 그날 밤 민준이 여전히 윤서의 라벤더 향기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침실에서 서아를 재울 때 딸은 그 불가능할 정도로 파란 눈으로 그를 보며 며칠 동안 그를 괴롭힐 말을 했다. 아빠, 만약 지훈이가 이사 가면 나 다시 말을 안 하게 될지도 몰라요. 지훈이는 숨어있던 단어들을 조용한 곳에서 나오고 싶게 만드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지훈이가 없으면 목소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잊어버릴지도 몰라요. 민준은 그들이 단순히 어려움에 처한 가족을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수정처럼 명확하게 깨달았다. 그들은 딸의 목소리, 딸의 치유, 딸의 미래를 구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운명적으로 분리된 것처럼 보이는 두 세계를 하나로 묶을 만큼 강한 사람이었을까? 그리고 그 시도의 대가는 무엇일까? 다음 날 아침 7시 30분, 민준은 가람동 231번지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500만 원짜리 자기 압수표가 든 봉투가 들려 있었다. 연체된 월세와 몇 달치 선금을 낼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이었다. 그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머릿속에서는 윤서의 목소리가, 그 부드러운 지혜가 기억 속에서 메아리쳤다.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할 수는 없어. 민준 씨, 그가 재정적인 해결책 이상의 것이 필요한 문제에 대해 수표를 쓰려고 할 때마다 아내는 그렇게 말하곤 했다. 때로는 마음이 지갑이 줄 수 있는 것 이상을 필요로 해. 때로는 사람들이 스스로 존엄성을 얻었다고 느껴야 해. 하지만 대안이 무엇이었는가? 지훈이와 그의 어머니가 쫓겨나도록 내버려 두는 것? 서아가 다시 침묵 속으로 움츠러드는 것을 지켜보는 것? 때때로 돈은 그가 가진 유일한 도구였고 도움을 줄 만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유일한 언어였다. 아파트 건물은 아침의 거친 빛 아래에서 더욱 초라해 보였다. 1층 벽 대부분은 낙서로 뒤덮여 있었다. 보도는 갈라지고 울퉁불퉁했으며 쓰레기와 절망의 냄새가 안개처럼 공중에 떠 있는 듯했다. 민준은 삐걱거리는 계단을 샘비호까지 올라갔다. 발걸음마다 그의 의심이 메아리쳤고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문을 연 여성은 그가 예상했던 모습이 아니었다. 이수지는 역경이 건드릴 수 없는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다. 높은 광대뼈, 모든 것을 놓치지 않는 총명한 검은 눈, 그리고 가난이 희석시킬 수 없는 위엄의 아우라가 있었다. 그녀는 낡았지만 흠없이 깨끗한 웨이트리스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주로 치커리와 희망으로 만들어진 듯한 향이 나는 커피잔을 들고 있었다. 김 대표님, 그녀는 지훈이의 흥분된 설명을 통해 즉시 그를 알아보았다. 지훈이에게 당신과 서아에 대해 다 들었어요. 어제부터 새 친구 얘기를 멈추질 않네요. 들어오세요. 아파트는 작았지만 흠잡을 데 없이 깨끗했다. 모든 표면이 반짝이도록 닦여 있었고 모든 것이 군대처럼 정밀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명백한 가난에도 불구하고 구석구석에는 사랑이 깃들어 있었다. 지훈이는 작은 책상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고 집중하느라 혀를 내밀고 있었다. 민준을 보자 놀라움과 기쁨으로 고개를 들었다. 대표님, 서아 아빠가 오셨어요. 제 방 보실래요? 아빠가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주신 망원경이 있어요. 가끔 별을 보면서 아빠한테 제 하루에 대해 얘기해요. 지훈아, 수학 숙제마저 해. 수진이 부드럽게 말했다. 목소리에는 아들의 닻이 되어주는 어머니의 권위가 실려 있었다. 그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민준을 향했다. 이루, 집이 너무 작아서 죄송해요. 커피라도 드릴까요? 고급은 아니지만 진해요. 민준은 소박한 공간을 둘러보았다. 정성스럽게 수선된 가구, 냉장고를 덮고 있는 손으로 그린 그림들, 모든 가능한 표면에 쌓여있는 간호학 책들. 이것은 단순한 가난이 아니었다. 이것은 불가능한 역경에 맞서
더 나은 삶을 건설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는 누군가의 모습이었다. 이수진 씨, 민준이 시작했다. 완전히 안정되지 않은 손으로 봉투를 꺼내며 월세 문제에 대해 돕고 싶습니다. 지훈이와 서아가 아주 가까워졌고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걸 압니다. 이건 선물로 생각해 주세요. 아니요. 수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불쾌하지는 않았고 그 거절은 민준에게 물리적인 충격처럼 다가왔다. 그 제안은 정말 감사하지만 자선은 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진 분이라도요. 민준은 침묵 속에서 눈을 깜빡였다. 그의 세계에서는 충분한 돈을 제안하면 누구나 받았다. 모두에게는 가격이 있었고 문제를 해결하고 감사하게 만들 숫자가 있었다. 이것은 낯선 영역이었다. 이수진 씨, 제발요. 당신의 자존심은 이해하지만 지훈이와 서아는 함께 있는 모습이 아름답죠. 수진이 부드러운 강철 같은 목소리로 말을 끊었다. 제 아들이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 그렇게 웃는 건 처음 봤어요. 그리고 지훈이 말로는 서아도 다시 목소리를 찾아가고 있다고요. 하지만 돈으로는 우정을 살 수 없어요, 대표님. 오히려 복잡하게 만들죠. 아이들이 감당해서는 안 될 불균형을 만들어내요. 그럼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민주는 진심으로 혼란스러워하며 완전히 낯선 무력감을 느끼며 물었다. 제가 막을 힘이 있는데도 당신들이 쫓겨나는 걸 그냥 지켜볼 수는 없습니다. 수지는 오랫동안 그를 연구했다. 그녀의 총명한 눈은 그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 그녀가 입을 열었을 때 그녀의 말은 모든 것을 바꿀 것이었다. 돕고 싶으세요? 그럼 저에게 일자리를 주세요. 혜택도 있고 미래도 있는 진짜 일자리요. 저는 간호학 학위를 따기까지 2학기 남았지만 계속할 여유가 없어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일시적인 해결책을 지불하는 대신 제가 지속적인 무언가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훈이가 숙제에서 고개를 들었다. 어린 얼굴에는 민준을 놀라게 한 이해심이 빛나고 있었다. 엄마는 정말 똑똑해요, 대표님. 세상에서 제일 좋은 간호사가 돼서 아픈 사람들을 낫게 해줄 거예요. 서아가 제가 아빠를 그리워하는 걸 낫게 해준 것처럼요. 그리고 저는 서아가 다시 목소리를 찾도록 도왔고요. 이건 돕는 순환 같은 거예요. 민주는 이 놀라운 여성과 그녀의 비범한 아들을 바라보며 자신이 그들의 상황에 대해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자선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기회, 존엄성, 그리고 의미 있는 무언가를 건설할 기회에 관한 것이었다. 사흘 후 민주는 MJ건설 4층에 있는 자신의 임원 회의실에서 이수진과 마주 앉았다. 대조는 극명했다. 여전히 중고임이 분명한 가장 좋은 옷을 입은 수진은 이탈리아 가죽 의자와 도시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창에 둘러싸여 있었다. 인사팀과 이야기했습니다. 민준이 자단나무 테이블 위로 서류철을 밀며 시작했다. 야스의 게이사페킨다. 우리 회사 기업 복지 프로그램에 공석이 있습니다. 직원들을 위한 건강 서비스를 조정하고 의료진과 협력하며 최종적으로는 웰빙 계획을 관리하는 직책입니다. 당신의 경험과 미래의 간호학 학위에 완벽하게 부합합니다. 수진이 서류철을 열자 급여 액수를 읽으며 눈이 커졌다. 대표님, 이건 제가 3가지 일을 합쳐서 6개월 동안 버는 것보다 많아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민주는 낯선 긴장감과 흥분이 뒤섞인 감정을 느끼며 말을 이었다. 이 직책에는 완벽한 건강보험, 간호학 학위를 마칠 수 있는 학비 지원, 그리고 당신이 퇴근할 때까지 지훈이가 방과 후에 머물 수 있는 건물, 내 보육시설이 포함됩니다. 수진을 만난 이후 처음으로 그녀는 진정으로 할 말을 잃은 듯 보였다. 오랫동안 서류를 들여다본 후 흘리지 않은 눈물로 반짝이는 눈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왜죠? 그녀가 간단히 물었다. 이건 믿을 수 없을 만큼 관대한 제안이지만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죠? 이건 우리 아이들의 우정을 돕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일인데요. 민준은 지난 사흘 동안 자신에게 같은 질문을 100번도 더 던졌다. 그 대답은 윤서가 세상을 떠난 이후로 그가 애써 외면해왔던 진실처럼 천천히 고통스럽게 결정되었다. 서아는 단순히 목소리를 되찾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빛을 되찾았어요. 그리고 지훈이는 특별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요. 가르치거나 살 수 없는 무언가를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죠. 지훈이가 서에게 해준 것,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해주는 것을 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정이 아니에요. 이건 선물입니다.
수진의 손이 페이지를 넘길 때 살짝 떨렸다. 직책은 즉시 시작될 것이었다. 내일이라도 괜찮으시다면 전환하시는 동안 임시 주거 지원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수진의 목소리는 다시 단호했다. 주거 지원은 받지 않겠습니다. 더 나은 곳을 구할 때까지 우리 아파트에서 어떻게든 버틸 겁니다. 하지만 일자리는 그녀는 얼굴 전체를 바꿔놓는 미소로 그를 바라보았다. 일자리는 감사히 그리고 이 결정을 후회하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받겠습니다. 그들이 악수를 할 때 민주는 가슴속에서 무언가 바뀌는 것을 느꼈다. 윤서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가벼움이었다. 하지만 그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모으는 수진을 보면서 자신이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들 모두의 삶을 바꿀 무언가를 움직였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그날 오후 지훈이와 서아가 공원에서 만났을 때 그 소식은 지훈이에게서 불꽃놀이처럼 터져 나왔다. 서아야, 맞춰봐. 엄마가 너희 아빠 회사 건물에서 진짜 일자리를 구했어. 보험도 다 되는 일자리야. 우리 이사 안 가도 돼. 그는 모래 놀이터에서 팔을 뻗고 빙글빙글 돌았고 모래가 사방으로 튀었다. 서아의 얼굴이 순수한 기쁨으로 환해졌다. 정말? 진짜로? 진짜로. 나 영원히 여기 있을 거야. 지훈이가 선언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건 그 건물에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있대. 그래서 엄마가 일하시는 동안 가까이 있을 수 있어. 그리고 어쩌면 낮에도 가끔 만날 수 있을지도 몰라. 민주는 낯설고도 멋진 따스함을 가슴에 느끼며 그들의 축하를 지켜보았다. 하지만 놀이터의 다른 부모들이 그들의 교류를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부유해 보이는 한 남자가 도시의 반대편에서 온 아이와 노는 딸을 지켜보는 모습, 그의 문제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수군거림이 즉시 시작되었다. 저 사람 MJ건설 김민준 대표 아니야?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여매연아, 저 남자의 옷은 꼭 자선 바자회에서 온 것 같네. 둘이 같이 있는 게 참 이상하네. 처음으로 민주는 두 세계를 합치는 것이 단지 돈이나 일자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계급이 분리되고 자선이 보이지 않는 것을 선호하는 사회와 맞서는 문제였다. 하지만 서아와 지훈이가 마지막 모래 작품, 얕은 랜콜이 하늘에 있는 부모님께 손을 흔들 수 있도록 창문이 하늘을 향한 집을 만드는 것을 보면서 민주는 돌아갈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이 길에 자신을 던졌고 그 길이 어디로 이어지든 그들은 함께 걸어갈 것이었다. 수진이 MJ건설에서 새 직책을 맡은 지 2주 후 첫 번째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민주는 비서인 박 비서가 문제를 의미하는 표정으로 사무실 문을 두드렸을 때 그것을 알게 되었다. 대표님, 이수진 씨 건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박 비서가 평소와 달리 조심스럽게 문을 닫으며 말했다. 무슨 문제라도 있나? 그녀의 업무는 훌륭했어. 직원들은 그녀가 시행하는 복지 프로그램을 아주 좋아하던데. 박 비서는 불편하게 몸을 뒤척였다. 업무 성과가 아니라 인식의 문제입니다, 대표님. 몇몇 이사님들이 대표님의 개인적인 개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셨습니다. 특혜 채용에 대한 소문, 개인적인 이유로 회사 방침을 어겼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민주는 턱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이수진 씨는 그녀의 자격과 우리 회사의 필요에 근거해 채용된 거야. 우리 아이들이 친구라는 사실은 무관해. 그럴까요? 박 비서가 부드럽게 물었다. 대표님, 저는 8년 동안 대표님 밑에서 일했습니다. 중급 직책 후보자를, 그것도 학위도 마치지 않은 사람을 직접 면접하시는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민준이 대답하기도 전에 전화벨이 울렸다. 서아의 학교였다. 김민준 아버님, 교장윤입니다. 오늘 오후에 잠시 와주실 수 있을까요? 서아에게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1시간 후 민준은 교장실에 앉아 있었고 서아는 옆자리에서 눈물 자국이 얼룩진 얼굴로 꼼지락거리고 있었다. 그들 앞에는 서아와 같은 반인 유나의 엄마 최 여사가 앉아 있었다. 서아가 쉬는 시간에 유나를 밀었습니다. 윤 교장이 설명했다. 하지만 왜 그랬냐고 물으니 유나가 자기 친구 지훈이를 거지라고 부르고 가난한 아이들과 노는 건 멍청한 짓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최 여사는 경멸적으로 코웃음을 쳤다. 유나는 단지 서아가 매우 다른 배경의 아이와 부적절한 애착을 형성한 것 같다고 지적했을 뿐입니다. 아이들은 적절한 사회적 경계에 대해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는 가슴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그가 말하기도 전에 서아의 작은 목소리가 긴장을 갈랐다. 지훈이는 거지가 아니에요. 제가 아는 애들 중에 제일 착하고 똑똑해요. 어린 동생들한테 책도 읽어주고 슬플 때 기분 좋게 해줘요. 유나는 지훈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슬픈 게 뭔지도 몰라요. 방 안은 침묵에 휩싸였다. 서아는 3년 동안 학교에서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던 것보다 더 많은 단어를 친구를 변호하기 위해 말했다. 서아야, 미는 건 절대 옳은 행동이 아니란다. 윤 교장이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친구를 지켜주려 했다는 건 이해한단다. 그건 의리를 보여주는 거니까. 최 여사의 얼굴이 붉어졌다. 바로 그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교류가 명백히 서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어쩌면 김민준 대표님께서는 따님이 그렇게 다른 환경의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재고해 보셔야 할 겁니다. 민준이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목소리는 지독하게 차분했다. 최 여사님, 제 딸은 박지훈 군과의 우정 덕분에 3년 만에 처음으로 목소리를 찾았습니다. 만약 그게 문제라면 제 양육 방식을 문제 삼기 전에 당신 자신의 편견을 먼저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학교를 나서면서 서아는 민준의 손을 잡았다. 야, 아빠 유나를 민 건 미안하지만 지훈이를 지켜준 건 미안하지 않아요. 엄마가 항상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주는 건 힘들 때라도 언제나 옳은 일이라고 하셨어요. 민준은 딸의 손을 꽉 쥐었다. 자랑스러우면서도 동시에 두려웠다. 서아는 자신에게 중요한 것을 위해 싸우는 법을 배우고 있었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의 새로운 가족 구성이 명확하게 그려진 경계를 선호하는 세상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는 점도 배우고 있었다. 그날 밤 민준이 서아를 재울 때 딸은 그가 두려워했던 질문을 던졌다. 아빠, 왜 어떤 사람들은 지훈이가 나만큼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 반 대부분 애들보다 똑똑하고 확실히 더 착한데. 민준은 딸의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어른의 편견을 아이의 순수한 마음에 설명할 단어를 찾았다. 어떤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은 것들로 다른 사람을 판단한단다. 우리 딸, 가족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어디에 사는지 같은 것들 말이야.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뭔지 넌 알지, 그렇지? 마음속이 얼마나 착한지요. 서아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리고 말을 어떻게 하는지 잊어버렸다고 생각했을 때 말하고 싶게 만들어주는지요. 바로 그거야. 그리고 서아야, 아빠는 네가 지훈이를 지켜준 게 자랑스럽단다. 비록 미는 건 답이 아니지만 말이야. 다음번에는 네 말을 사용하렴. 넌 이제 강력한 말을 가졌으니까. 민준이 불을 끄자 서아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새어나왔다. 아빠, 사람들이 우리가 같이 어울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지훈이랑 엄마를 떠나게 만들려고 할까요? 그 질문은 민준에게 물리적인 충격처럼 다가왔다. 진실은 그 대답이 예일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들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위기는 6월의 어느 화요일 아침 여름 폭풍처럼 빠르고 잔인하게 닥쳤다. 민준이 분기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을 때 박 비서가 노크도 없이 사무실로 뛰어들어왔다. 얼굴은 창백하고 다급했다. 대표님, 이걸 즉시 보셔야 합니다. 그녀는 살짝 떨리는 손으로 지역신문을 그의 책상 위로 밀었다. 헤드라인은 민준의 피를 차갑게 만들었다. MJ건설 대표의 개인적인 자선 활동, 특혜인가 로맨스인가. 그 아래에는 지난 주말 함께 도서관을 나서는 민준, 수진, 지훈 그리고 서아의 사진이 실려 있었다. 누가 봐도 한 가족처럼 보이는 모습이었다. 기사는 교묘한 암시와 계산된 추측의 걸작이었다. 수진의 자격을 문제 삼고 부적절한 관계를 암시했으며 민준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회사 방침을 어긴 CEO로 묘사했다. 최악인 것은 서아의 이야기까지 파고들어 그녀를 고인이 된 아내 윤서의 정신적 충격을 받은 딸, 이제 아버지의 중년의 위기에서 장기말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묘사한 것이었다. 어떻게 이 정보를 얻은 거지? 민준이 위험할 정도로 차분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기자가 여러 직원, 학교의 전 학부모, 심지어 공원의 일부 단골들과도 이야기했습니다. 누군가 몇 주 동안 정보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박 비서가 멈췄다. 대표님, 이사회가 오늘 오후에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사 평판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고가 되자 민준의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다. 오후 2시에는 금융뉴스 매체들이 그 기사를 퍼날랐다. 오후 4시 MJ건설의 주가는 3% 하락했다. 오후 5시 민준은 재판에 선 피고인처럼 자신의 이사회 앞에 앉아 있었다.
민준아, 우리 15년 지기 친구잖아. 이사회 의장이자 민준의 오랜 대학 동기인 이강우가 말했다. 하지만 이 상황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됐어. 부적절함의 외양이 우리 기업의 명성을 해치고 있어. 부적절한 건 아무것도 없어.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수진 씨는 그녀의 자격과 우리의 진정한 필요에 따라 채용된 거야. 미완성 학위에 기업 경력도 없는 여자를 업계 표준보다 30% 높은 급여로 채용했는데 우연히도 그녀의 아들이 당신 딸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이사인 정 이사가 고개를 저었다. 민준 씨, 설령 모든 것이 정당하다 해도 겉모습이 끔찍해. 민준은 몇 년 동안 알고 지낸 얼굴들, 회사의 미래를 맡겼던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나더러 그녀를 해고하라는 건가? 따임묵이 철조망처럼 늘어졌다. 우리는 당신에게 무엇이 더 중요한지 결정하라고 요청하는 거야. 간구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의 개인적인 관계인가? 아니면 당신 아내가 함께 세운 회사인가? 윤서에 대한 언급은 민준에게 뺨을 맞은 것처럼 다가왔다. 성공을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데 사용해야 한다고 믿었던 윤서. 지훈이의 정신과 수진의 존엄성을 사랑했을 윤서. 서아의 마음이 세상에 다치지 않도록 해달라고 민준에게 약속하게 했던 윤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민준이 갑자기 일어서며 말했다. 금요일까지야. 정 이사가 말했다. 이수진 씨가 사임하든지 아니면 우리는 당신의 리더십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소집할 수밖에 없어. 그날 밤 민준은 맛을 느낄 수 없는 위스키 한 잔을 들고 서재에 앉아 아기 서아를 안고 있는 윤서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윤서라면 어떻게 했을까? 선행을 벌하고 딸의 치유와 회사의 명성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하는 세상에 대해 뭐라고 말했을까? 그의 전화가 수진에게서 온 메시지로 진동했다. 대표님, 뉴스 봤습니다. 내일 사직서를 제출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훈이와 저는 괜찮을 겁니다. 민준이 답장하기도 전에 서아가 잠옷 차림으로 문가에 나타났다.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다. 아빠, 지훈이가 전화했어요. 사람들이 우리가 친구인 것에 대해 나쁜 말을 해서 엄마가 직장을 그만둬야 한대요. 우리가 너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니 더 이상 만나지 말아야 할지도 모른대요. 민준의 심장은 딸의 망연자실한 얼굴을 보며 산산조각 났다. 딸은 목소리, 기쁨, 가장 친한 친구를 찾았는데 이제 어른들의 편견이 그 모든 것을 앗아가려 하고 있었다. 정말이에요, 아빠. 사람들이 우리가 같이 있는 걸 싫어해서 지훈이랑 친구 그만둬야 해요. 민준은 이 순간이 자신의 미래뿐만 아니라 사랑과 의리가 여론과 재정적 성공보다 중요한지에 대한 서아의 이해를 결정짓게 될 것임을 깨달았다. 그의 대답이 모든 것을 바꿀 것이었다. 민준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동이 틀 무렵 그는 가족을 구하거나 혹은 자신이 쌓아올린 모든 것을 파괴할 결정을 내렸다. 그는 아침 6시에 박 비서에게 전화했다. 오늘 내 모든 회의를 취소하고 오늘 오후 2시에 긴급 기자회견을 소집해줘. 대표님, 이사회에서는 구체적으로 반대하라고 조언했는데 조언을 구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뭘 할 건지 말하는 거야. 아침 7시 민준은 수진의 아파트 문을 두드렸다. 그녀는 아직 잠옷 차림이었고 눈은 울어서 붉었다. 대표님, 제가 한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오늘 사임하겠습니다.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의 우정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해서 지훈이와 서아가 고통받게 두지 않을 겁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얘기 좀 해야겠습니다. 작은 거실에서 지훈이는 주방 식탁에 앉아 그릇에 담긴 시리얼을 뒤적이고 있었다. 평소의 빛이 사라져 있었다. 민준을 보자 아이는 용감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서아한테 엄마 일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린 괜찮을 거예요. 늘 괜찮았으니까. 어른들의 잔인함 앞에서 보여주는 아이의 회복력은 민준의 가슴속 무언가를 부서뜨렸다. 지훈아, 만약 네 엄마가 사임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어떨까? 어른들도 아이들처럼 가끔은 깡패들에게 맞서 싸워야 한다고 하면 어떨까? 지훈이의 눈이 커졌다. 서아가 저에 대해 나쁜 말을 해서 유나를 밀었을 때처럼요? 정확히 그래. 미는 대신 말을 사용할 거야. 아주 공개적인 말을. 수진이 그를 쳐다보았다. 대표님, 우리 때문에 회사를 위태롭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럴 가치가 없어요. 억지 틀렸어요. 민준이 조용히 말했다. 두 사람이 내 딸을 되찾아줬고 무엇이 중요한지 보여줬어요. 만약 내 회사가 내가 옳은 일을 하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면 그건 아마 윤서와 내가 꿈꿨던 회사가 아닐 겁니다.
그날 오후 2시 민주는 기자들과 카메라 그리고 회의적인 얼굴들로 가득 찬 방 앞에 섰다. 그의 뒤에는 큰 스크린에 MJ건설의 로고와 공동체를 건설하고 가정을 강화하며 기회를 창출합니다라는 사명이 표시되어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근 제 회사의 채용 관행과 개인적인 관계에 대한 추측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침착했다. 석 달 전 제 7살 난 딸 서아는 3년여 만에 처음으로 말을 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최고의 전문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딸은 자동차 사고로 엄마를 잃은 후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군중 속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이것은 그들이 예상했던 바가 아니었다. 서아는 7살 박지훈 군과의 우정 덕분에 다시 목소리를 찾았습니다. 상실을 이해하고 보상에 대한 기대 없이 친절을 베풀며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는 재능을 가진 놀라운 아이였습니다. 지훈 군의 어머니 이수진 씨는 산업재해로 남편을 잃은 후 아들을 부양하기 위해 3가지 일을 하면서 간호학 학위를 이수하고 있습니다. 민주는 멈춰 서서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했다네. 수진 씨. 가족이 퇴거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저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수표를 써주고 제 자선에 대해 만족감을 느끼거나 혹은 열심히 일하는 한 여성이 자신과 아들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할 기회를 만들어주거나 저는 기회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이수진 씨에게 우리 회사에서의 직책을 제안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역경을 극복하면서도 존엄성과 직업윤리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돕겠다는 헌신을 유지했기에 그 직책에 유일하게 적합한 인물입니다. 방 안은 완전히 조용해졌다. MJ건설은 성공이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원칙을 항상 지지해 왔습니다. 오늘 저는 그 약속을 재확인합니다. 이수진 씨는 우리 아이들이 친구라서가 아니라 이 회사가 세워진 가치를 구현하기 때문에 채용되었습니다. 이 결정을 지지할 수 없는 이사님은 누구든 사임하셔도 좋습니다. 민주는 마이크에 더 가까이 다가섰다.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제 딸이 목소리를 찾았다고 해서 사과하지 않겠습니다. 누군가의 주소와 상관없이 재능을 알아봤다고 해서 사과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한민국에서 아이들의 우정은 조사가 아니라 축하받아야 한다고 믿는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겠습니다. 민준이 연단을 떠나자 기자들이 질문을 외쳤지만 그는 모두 무시했다. 그는 해야 할 말을 했고 이제 그 결과와 함께 살아야 했다. 차에 도착하기도 전에 전화가 울렸다. 화면에 이강우의 이름이 깜빡였다. 민준아, 도대체 방금 무슨 짓을 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진실을 말했어, 강우야.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잊어버린 것 같은 거 말이야. 이사회가 오늘 밤에 모여서 그럴 필요 없을 거야. 민준이 말을 끊었다. 방금 중요한 게 생각났거든. 난 이 회사의 지분 52%를 가지고 있어. 그 말은 내가 이사회의 비위를 맞추는 게 아니라 자네들이 내 비위를 맞춰야 한다는 뜻이야. 전화기 반대편의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였다. 이제 실례하겠네. 딸을 학교에서 데리러 가야 해. 딸은 아마 자기 우정이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파괴할까 봐 걱정하고 있을 거야. 그리고 난 딸에게 어떤 것들은 지킬 가치가 있다고 말해줄 수 있어. 전화를 끊으면서 민주는 윤서가 세상을 떠난 이후 처음으로 그녀가 결혼했던 남자처럼 느껴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편안한 것보다 옳은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었던 남자. 하지만 진짜 시험은 서아가 기다리고 있을 질문을 던졌을 때 올 것이었다. 그는 그의 새로운 가족을 구한 것일까? 아니면 그의 공개적인 입장이 상황을 더 악화시킨 것일까? 답은 민준이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왔다. 서아의 학교에 도착했을 때 그는 딸이 교장실에 지훈이와 나란히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두 아이는 손을 잡고 있었고 삶이 뒤집힌 7살 아이들 치고는 놀랍도록 침착해 보였다. 김민준 아버님, 민준이 들어서자 윤 교장이 일어서며 말했다. 아이들이 오늘 꼭 같이 있겠다고 고집을 부려서 전화드렸습니다. 상황을 고려할 때 언론의 관심으로부터 안전한 사무실에 두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창밖으로 민주는 학교 주차장에 있는 뉴스팬들과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아이들을 한 번이라도 보려고 카메라를 들고 기다리는 기자들을 볼 수 있었다. 아빠, 서아가 벌떡 일어나 그에게 달려왔다. 정말 TV에서 모든 사람들한테 지훈이랑 수진 아줌마가 머물러야 한다고 말했어요. 정말 못된 사람들 의견보다 우정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그래, 우리 딸. 네가 지훈이와 함께 우리 가족에게 어떤 의미인지
진실을 말했단다. 지훈이가 더 망설이며 다가왔다. 대표님, 엄마가 직장에서 TV로 대표님 연설 보셨대요. 우셨는데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대요. 대표님이 자기가 만나본 사람 중에 가장 용감한 분이라고 하셨어요. 지훈아, 용감한 건 내 어머니시지. 혼자 너를 키우고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거, 그게 진짜 용기란다 쯔유. 김민준 아버님, 윤 교장이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기자회견이 방송된 후 저희는 200통이 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부분 지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사회적 경계를 넘어 우정을 찾은 자녀들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부모님들, 입장을 밝히신 것에 대해 칭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주는 작은 희망의 불씨를 느꼈다. 그 외에는요, 몇 건의 불만 전화도 있었지만 대부분 예전부터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반응은 압도적으로 긍정적이었습니다. 아버님의 메시지가 예상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들이 언론을 피해 뒷문으로 나가려 준비할 때 서아가 민준의 소매를 잡아당겼다. 아빠, 오늘 지훈이 우리 집에 와도 돼요? 엄마의 정원을 보여주고 싶어요. 겨울이 잠들게 해도 매년 다시 피어나는 꽃을 엄마가 어디에 심었는지 보면 지훈이가 좋아할 것 같아요. 민준은 불가능한 역경을 뚫고 서로를 찾아내 순수한 우정만으로 서로의 부서진 조각들을 재건한 이 두 놀라운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물론이지, 우리 딸, 내 엄마도 지훈이가 정원을 보는 걸 아주 좋아하실 거야. 그래서 그날 밤 민준이 윤서의 정원에서 함께 책을 읽는 서아와 지훈이를, 그리고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돕는 수진을 바라보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 표시에는 이강우의 번호가 떠 있었다. 민준아, 사과해야겠어. 이사회가 오늘 밤에 모였는데 네 연설에 대한 대중의 반응을 보고 만장일치로 네 입장을 지지하기로 결정했어. 그뿐만 아니라 수진 씨가 개발하고 있는 복지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우리 회사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만들고 싶어. 민주는 조용히 통화할 수 있는 밖으로 나갔다. 뭐가 마음을 바꾼 거지, 강우야? 나의 아내, 우리 이혼 후에 딸이 2년 동안 불안증으로 고생했는데 유일하게 도움이 됐던 게 완전히 다른 배경의 여자애와의 우정이었다는 걸 상기시켜 주더군. 가끔 우리는 가진 것을 지키는데 너무 집중한 나머지 애초에 왜 그것을 쌓았는지 잊어버리곤 해. 부엌 창문을 통해 민주는 수진과 서아가 나란히 일하며 서로를 가르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수진은 서아에게 채소 양념하는 법을, 서아는 수진에게 정원 각 부분에서 어떤 허브가 자라는지 보여주고 있었다. 간구야, 한 가지 더 있어.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싶어. 윤서 기념 장학재단이야. 의료 분야 학위를 이수하는 한부모 가정을 위한 거지. 수진 씨 같은 다른 가족들도 마땅히 받아야 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싶어. 알아서 처리할게. 그리고 민준아, 그 꼬마. 정말 특별한 아이더군, 그렇지? 민준은 서아가 보여준 식물에 정성스럽게 물을 주며 강하게 자라려면 물을 마시는 게 왜 중요한지 각 꽃에게 설명하는 지훈이를 바라보았다. 그래, 둘 다 특별해. 민준이 전화를 끊자 서아가 옆으로 와서 그의 손에 작은 손을 얹었다. 아빠, 지훈이가 매주 이렇게 저녁 먹어도 되냐고 물어봐요. 꼭 같이 있어야 하는 가족이 아니라 같이 있기를 선택하는 진짜 가족처럼요. 민준은 딸의 희망에 찬 얼굴을, 그리고 부엌에서 그날 있었던 신나는 이야기로 수진을 웃게 하고 있는 지훈이를 번갈아 보았다. 그거 완벽하게 들리네. 세호아야, 엄마도 우리가 마음으로 가족을 선택하는 걸 좋아하실 거야. 하지만 민준이 그 말을 하면서도 아직 마지막 시험이 하나 더 남아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시험은 그들의 비전통적인 가족이 단순한 사랑 이야기와 명확하게 그어진 사회적 경계를 선호하는 세상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결정할 것이었다. 내일은 마지막 도전을 가져올 것이었고 민주는 그들 중 누구도 그것이 드러낼 진실에 대비가 되어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마지막 시험은 7월의 어느 쌀쌀한 아침에 찾아왔다. 서아가 모래 놀이터에서 처음 지훈이의 이름을 말한 지 6개월이 지난 후였다. 민준이 윤서기념 장학재단 신청서를 검토하고 있을 때 박 비서가 그가 알아볼 수 있는 표정으로 문을 두드렸다. 과거의 누군가가 현재와 충돌하려 할 때 짓는 표정이었다. 대표님, 뵙고 싶다는 분이 와 계십니다. 수진 씨 가족에 관한 일이라며 다른 사람과는 얘기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름은 김혜진 박사님인데 심란해 보이십니다. 민준의 사무실로 들어온 여성은 50대쯤 되어 보였고
회색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어려운 대화에 익숙한 사람의 태도를 보였다. 그녀는 삶을 바꾸는 소식을 전하며 살아온 사람의 권위를 풍겼다. 김민준 대표님, 저는 아동병원의 김혜진 박사입니다. 사고 후 첫 해 동안 서아의 트라우마 상담사였습니다. 그녀는 멈춰 서서 그의 얼굴을 살폈다. 박지훈 군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민준의 피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지훈이가 아픈가요? 무슨 일이라도 생겼습니까?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몇 달 전 뉴스 보도를 처음 봤을 때 말씀드렸어야 할 일입니다. 김 박사는 마치 말의 무게가 서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듯 힘겹게 자리에 앉았다. 김 대표님, 박지훈 군도 제 환자였습니다. 그 말은 민준에게 물리적인 충격처럼 다가왔다. 무서운 말씀이시죠? 8개월 전 지훈 군의 아버지가 그 건설 현장 사고로 돌아가셨을 때 지훈이는 아버지를 병원으로 데려온 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봤죠. 사고, 구급차,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까지요. 서아처럼 선택적 함구증이 생겼습니다. 8개월 동안 지훈이는 어머니 외에는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고 그마저도 속삭임뿐이었습니다. 민주는 방이 빙빙 도는 것을 느꼈다. 불가능합니다. 지훈이는 끊임없이 말하는 아이예요. 제가 아는 아이 중에 가장 말이 많죠. 지금은 그렇지만 처음 저에게 왔을 때는 서아만큼이나 조용했습니다. 지훈이의 치유는 약 4개월 전, 바로 서아를 만났을 때쯤 시작되었습니다. 김 박사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눈빛이 강렬했다. 김 대표님, 그 모래 놀이터에서 서아와 지훈이 사이에 일어난 일은 단순한 우정이 아니었습니다. 두 명의 트라우마를 겪은 아이들이 서로의 고통을 알아보고 연결을 통해 서로를 치유한 것입니다. 그 폭로는 민준이 이해한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산산조각 냈다. 지훈이가 서아의 목소리를 찾도록 도와준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함께 목소리를 찾은 것이었다. 그렇게 자신감 넘치고 다른 사람을 돕는 데 타고난 재능이 있어 보였던 그 아이가 침묵과의 자신만의 싸움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다. 왜 수진 씨가 제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민준이 거의 속삭이는 목소리로 물었다. 지훈이가 말하지 말라고 약속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람들에게 자신도 망가졌었다는 걸 알리면 서아를 돕는 자신을 믿지 않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자신의 여정은 숨긴 채 서아의 회복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민준은 눈을 감았다. 아이들 사이의 모든 상호작용이 새로운 시각으로 보였다.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에 대한 지훈이의 지혜, 서아의 침묵에 대한 본능적인 이해, 상처 입은 아이들과 소통하는 타고난 능력, 모든 것이 완벽하고 파괴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다가 더 있습니다. 김 박사가 말을 이었다. 지훈 군이 아버지가 사고를 당한 날, 그는 MJ건설의 건설 프로젝트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사망한 건설, 현장은 바로 당신의 새로운 본사 건물의 기초 공사 현장이었습니다. 민준의 세상이 축을 중심으로 기울었다. 지훈이의 아버지는 민준의 꿈을 건설하다가 죽었다. 민준이 이사회 회의에 앉아 미래를 계획하는 동안 그의 죽음이 지훈이에게 트라우마를 안겨준 그 남자는 민준 가족의 유산을 위해 무언가를 만들다가 목숨을 잃었다. 김 박사님, 왜 지금 이걸 저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훈이가 다시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론의 관심, 서아와의 우정에 대한 세밀한 조사가 아이의 트라우마를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어제 수진 씨가 전화했는데 아이가 다시 움츠러들기 시작하고 가족이 겪는 문제에 대해 자신을 탓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망가지지 않았더라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이러니는 파괴적이었다. 먼저 말할 만큼 용감해져서 서아를 구했던 지훈이가 이제는 자신의 망가짐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해치고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침묵 속으로 후퇴하고 있었다. 민주는 벌떡 일어섰다. 지금 당장 아이를 만나야겠습니다. 20분 후 민주는 다시 가람동 231번지에 와 있었지만 이번에는 수표나 일자리 제안을 들고 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해의 무게와 자신의 딸을 구해준 아이를 구하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왔다. 수진이 문을 열었다.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다. 대표님, 전화 드리려던 참이었어요. 지훈이가 어제부터 너무 조용해요. 서아 전화도 받지 않아요. 수진 씨, 우리 모두 함께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들은 지훈이의 방에서 아이를 발견했다. 아버지가 준 망원경 옆 창가에 앉아 빛을 잃은 눈으로 흐린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민준을 보자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요즘 제가 이상해서 죄송해요. 그냥 서아한테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요.
민주는 지훈이의 작은 침대에 앉았다. 어린 어깨에는 너무 무거운 짐을 짊어진 이 놀라운 아이 때문에 가슴이 찢어졌다. 지훈아, 오늘 김혜진 박사님이 나를 찾아오셨어. 내 아빠에 대해, 사고에 대해, 그리고 너도 오랫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 지훈이의 얼굴이 무너져 내렸다. 말 안 한다고 약속하셨는데 제가 약속하게 만들었어요. 아저씨가 아는 걸 원하지 않았거든요. 왜? 민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왜냐하면 지훈이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저도 망가졌었다는 걸 알면 제가 서아를 더 좋게 만드는 게 아니라 더 나쁘게 만든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아빠가 아저씨 회사를 위해 무언가를 짓다가 돌아가셨으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슬퍼서 우리가 계속 친구로 지내는 걸 허락하지 않으실까 봐 무서웠어요. 그 말들은 민준의 심장을 천조각으로 부서뜨렸다. 이 7살짜리 아이는 모두를 보호하고 있었다. 서아, 수진, 심지어 민준 자신까지도. 자신의 고통은 혼자 짊어진 채로 지훈아, 나를 봐. 민준은 아이가 눈을 마주칠 때까지 기다렸다. 네 아버지는 단지 내 회사를 위해 무언가를 짓다가 돌아가신 게 아니야. 수백 가족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다른 사람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무언가를 짓다가 돌아가신 거야. 너처럼 영웅이셨어. 전 영웅이 아니에요. 그냥 무서워서 말을 멈췄던 아이일 뿐이에요. 네온 다시 목소리를 찾아서 서아가 목소리를 찾도록 도와줬기 때문에 영웅이야. 상처 입은 다른 사람을 보고 아직 자신을 위해 용감해지는 법을 배우고 있으면서도 그녀를 위해 용감해지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영웅이야. 지훈이가 소매로 코를 닦았다. 정말요? 진짜로요. 진짜로. 그리고 지훈아, 네가 알아야 할 게 하나 더 있어. 네 아버지의 사고는 수십 명의 다른 노동자들의 생명을 구한 새로운 안전 규정으로 이어졌어. 내 희생이 의미가 있었던 것처럼 서아와의 내 우정도 의미가 있는 거야. 민준이 말하는 동안 그는 지훈이의 눈에 빛이 서서히 돌아오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진짜 마법은 지훈이가 전화를 받지 않자 운전기사를 설득해 아파트로 온 서아가 문가에 나타났을 때 일어났다. 박지훈. 그녀는 인물을 띤 7살 소녀의 맹렬한 권위로 말했다. 지금 당장 자기 연민은 그만둬. 우린 둘 다 망가졌었고 서로를 고쳐줬어. 그리고 그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야. 만약 네가 그것 때문에 슬퍼하면서 그걸 없애려고 하면 나 너한테 엄청 화낼 거야. 지훈이는 잠시 그녀를 쳐다보다가 웃음을 터뜨렸다. 민준이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듣는 진짜 웃음소리였다. 김서아, 넌 세상에서 제일 잔소리 많은 최고의 친구야. 됐어. 이제 이리 와서 우리 엄마 아빠한테 하늘나라에 엄마 아빠가 계신 모든 아이들을 위해 특별한 걸 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 좀 도와줘. 민준이 아이들이 서로 껴안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들의 치유적인 연결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해진 것을 보면서 이것이 결코 부유한 남자가 가난한 가족을 돕는 이야기가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이것은 망가진 사람들이 서로를 찾아 그들의 공유된 상처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쩌면 그 상처 때문에 가족이 되기로 선택하는 이야기였다. 6개월 후 민주는 윤서기념 가족지원센터에 새로운 아동 병동에 서서 지훈이와 서아가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위한 지원 그룹을 이끄는 것을 지켜보았다. 윤서기념 재단의 기금으로 지어지고 법적으로 그의 가족이 된 수진이 운영하는 이 센터는 도시 곳곳의 가족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건 말이야. 지훈이가 아이들로 가득 찬 방에서 말하고 있었다. 결코 완전히 아프지 않은 건 아니지만 이해해주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덜 아프기 시작할 수 있어. 서아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너처럼 슬펐던 다른 아이들을 도와주면 슬픔이 유용한 무언가로 변해. 땅에서 자라는 꽃처럼 땅은 예쁘지 않지만 예쁜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어주잖아. 민주는 윤서가 가장 좋아했던 말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다. 치유는 고통을 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덜 아프도록 돕는 무언가로 바꾸는 것이다. 그가 딸과 그의 확장된 가족이 또 다른 조용한 아이가 말을 찾도록 돕는 것을 지켜보면서 민주는 이것이 항상 윤서의 계획이었음을 이해했다. 어떤 식으로든 그녀가 그들을 지켜보는 어디에서든 그녀는 이 모든 아름다운 부서진 마음들이 다시 조화롭게 뛰는 법을 배우는 충돌을 조율했다. 서아가 그의 시선을 알아채고 손을 흔들었다. 미소는 도시 전체를 밝힐 만큼 밝았다. 그 옆에서 지훈이는 미소를 지으며 민준에게 엄지를 치켜 쓰고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말하려는 작은 여자아이를 돕기 위해 다시 몸을 돌렸다. 모래 놀이터에서 목소리를 찾은 두 아이는 침묵 후에 말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들로 가득 찬 세상을 위한 치유자가 되었다. 그리고 한때 사랑은 돈으로 측정될 수 있고 성공은 이익으로 정량화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CEO 김민주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은 살 수 없다는 것을 배웠다. 그것들은 오직 선택되고 양육되며 부서질 위험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열 만큼 용감한 사람들과 공유될 수 있을 뿐이었다. 결국 처음부터 서화가 옳았다. 때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그저 두 명의 망가진 사람이 한 번에 한 단어씩 서로를 고쳐주기로 선택하는 것이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나요?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위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새로운 소식을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사랑이 죽음을 초월한다고 믿으시나요? 세상을 떠난 소중한 사람과 관련된 설명할 수 없는 경험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적과 두 번째 기회를 믿어야 할 소중한 사람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사랑을 담아 다시 만나요.